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편 한나라 대군을 물리친 명림답부의 청야 전술. 지금 우리는 고구려의 제8대 임금인 신대왕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대왕이 임금으로 등극하게 된 정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신대왕은 태조왕의 막내 동생으로서 이름이 백고입니다. 그는 형인 차대왕이 태조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전 왕인 태조왕의 두 아들을 죽이고 폭정을 일삼자 자기에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산골짜기로 도망가서 은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림답부라는 신하가 차대왕의 폭정을 보다 못해 왕을 시해하게 되고 결국 산골 마을에 은둔 중이던 백고가 신하들의 천거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얼핏 보면 나라를 걱정하던 충신 한 사람이 폭군을 죽이고 그의 동생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해한 것은 고구려 특유의 다섯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해한 것은 기록상에서는 차대왕이 포악했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고구려 내의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보통 오부족 사회라고 말하죠. 왕실이었던 계류부, 그 외에 관나부, 환나부, 비루나부, 그리고 연나부 5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대왕이 권력을 잡을 때는 관나부, 환나부, 비루나부 3개의 부에서 지지를 해서 차대왕이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을 받는데요. 거기에 소외였던 부족이 연나부입니다. 연나부의 대표자였던 이제 명림답부가 차대왕을 시해함으로써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던 이 5 부족 중에서 차대왕 시절에 철저히 소외당했던 연나부의 수장 명림답부가 왕을 시해함으로써 부족 간의 힘의 균형이 연나부로 기울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왕이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비록 두 아들이 있으나 나라를 맡길 수 없으니 인심이 인자하신 백고 어르신께서 이 옥세를 받으시고 왕위에 오르시기를 청하옵니다. 대신들이 이렇게 청하자 산골짜기에 은둔해 있다가 궁궐로 돌아온 백고는 얼떨결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왕의 나이가 77세였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위가 또 한 번 부자간이 아니라 형제간에 상속된 사례이죠. 이렇게 형제간의 왕위 상속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정복 활동이 잦았던 당시 고구려의 정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사회가 이제 전투적인 사회일 경우에는 부자 상속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린 아들이 즉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군사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리더십이 없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제 안정적이면은 부자 상속으로 이어지는데, 사회가 조금 그 유동적이라든지 전투적인 그런 그 군장의 능력이 필요한 사회에서는 그거는 형제 상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프리카 사례 같은 데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왕위에 오른 신대왕은 폭정을 일삼다가 살해당한 전임 차대왕과 어떻게 다른 정치를 펼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신대왕이 즉위하자마자 내린 조치는 전국에 있는 죄수들에 대한 대사면령이었습니다. 내가 외람되게도 왕의 근친으로 태어났으나 본래 임금의 덕성을 갖추지 못했느니, 앞서 형제 사이의 왕권을 맡긴 것은 왕위를 자손에게 전하는 법도에 대단히 어긋난다 아니할 수 없다. 나는 화를 입을까 두려워 마음이 편치 못했으며, 이에 따라 사람 사는 곳을 떠나 먼 곳에 은둔했다가 선왕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슬픈 심정을 억누를 수 없는 터에 오늘 백성들이 나를 즐거이 추대하여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되니 마음이 편치 못함이 마치 깊은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도다. 마땅히 이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죄수들에게 대사면령을 내리노라.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 사면 같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신대왕의 이 대사면령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처지가 바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림답부에 의해 살해된 전임 차대왕의 아들 추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였던 차대왕은 즉위하자마자 후한을 없앤다면서 태조왕의 아들을 죽였었기 때문에 명림답부의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추안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궁궐을 떠나 도망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추안은 사면령을 듣고 궁궐로 들어와서 새로운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 마마, 지난번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 제가 즉시 죽지 못하고 산곡으로 도망하였다가 이제 새로운 정치가 베풀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와 감히 저의 죄를 아뢰옵니다. 만약 대왕께서 법에 따라 죄를 정해주시면 시체를 저작거리에 내던지는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만약 죽음을 면하게 하여 먼 곳으로 추방하신다면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는 은혜로 알겠사오나 어찌 염치 없이 그것을 바라겠사옵니까? 추안은 고개를 들거라. 너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추안을 양국군으로 보응하고 구산내와 누두곡 두 지역을 시급으로 내주겠노라. 신대왕은 비록 그 형인 차대왕을 죽이고 그 위에서 즉위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청하기보다는 오히려 포용 정책을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단적인 예가 그 형인 차대왕의 아들, 그게 자기로서는 조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카인 추안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차대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자기도 또 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도망을 갔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차대왕 그 아들인 추안을 신대왕은 불러들여서 포용을 하고 오히려 땅을 주고 양국군이라고 하는 지위도 주고 해서 그 신분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이 그 차대왕의 그 포용적인 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대왕이 살해당한 차대왕의 아들 추안을 양국군으로 봉했다는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보할 양자의 나라국, 즉 원칙으로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야 마땅하지만 삼촌에게 나라를 양보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대왕은 형인 차대왕이 시해당한 직후에 그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왕위 계승 후보자인 조카로부터 나라를 양보받았다고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선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신대왕이 추안을 포용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차대왕은 일단 자기 자신이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기도 하거니와 지지 세력이 많기 때문에 힘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자기의 그 권력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태조대왕의 원자들, 그러니까 막근과 막덕을 죽입니다. 하지만 신대왕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이 오로지 그 명림답부의 지혜를 받은 소수파 출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왕실 세력을 하나라도 더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대왕의 그 아들인 그 추안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죠. 그것은 왕실의 차원에서 이제 권력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한 사전 정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왕이 전임 차대왕과는 달리 화합정책 또는 포용정책을 썼던 것은 그 자신의 품성이 너그러운 탓도 있었지만 왕권을 뒷받침할 만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대목은
차대왕을 죽이고 그의 동생 백고를 왕위에 앉히는 데 1등 공신 노릇을 했던 명림답부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왕은 답부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자귀를 올려 패자로 삼았으며 내외의 병마사를 맡게 하고 동시에 양맥부락을 다스리게 했다. 좌보와 우보를 국상으로 고친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고구려에는 그 이전에는 최고 관직으로서 자보와 우보라고 하는 좌우 대칭의 관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대왕이 즉위하고 그 정권의 어떤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국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상이라는 뜻은 나라의 재상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 국상의 그 역할 보면은 삼국사기라든지 하는 기록에 보면은 내외의 병마사를 총괄했다. 그러니까 군사권을 총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당시 그 고구려가 군사 강국이어서 군사권을 쥐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지위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고구려 초기에는 임금 바로 밑에 대보라는 최고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 대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좌보와 우보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신대왕 시기에 와서 다시 그 둘이 합쳐져서 국상이라는 새로운 관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전의 좌보와 우보가 임금의 명을 수행하던 직책이었다면 반면에 국상은 군사 지휘권뿐만 아니라 제가회의라고 부르는 귀족회의의 의장 권한까지 주어진 막강한 지위였습니다. 명림답부와 그가 속한 연나부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신대왕 편에는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신대왕 3년 가을 9월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가을 10월 왕이 졸본에서 돌아왔다. 고구려 역대왕들이 시조묘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긴 뒤에도 주몽이 나라를 세웠던 졸본 지역까지 일부러 행차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인데요.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영대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이 시조사당을 못 옮길 만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아마 그 시조사당은 시조의 무덤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무덤을 이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시조묘로 옮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가서 제의를 치르는 것이 주로 언제냐 하면은 왕이 즉위를 했을 무렵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하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천재의 그 후손이고 그 천재의 후손이 고구려를 건국했지만은 그 2대 3대 왕으로 가면은 하늘의 바로 직접적인 후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 즉위한 왕들이 시조묘에 가서 자기들의 그 하늘과의 관련성을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이 바로 그 시조묘에 가서 즉위례를 거행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이 시조 주몽의 어머니였던 유아균의 묘가 있는 부여 지역에 찾아가서 제사를 올렸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대왕마마, 한나라 현도군이 군사를 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현도군이 우리 고구려를 치겠다고 몰려오고 있단 말이냐? 당장 군사를 출동시켜 방어하도록 하라! 신대왕 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 지극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현도군 태수 경림이 침입하여 우리 군사 수백 명을 죽이자 왕이 자진하여 항복하고 현도에 속하기를 요청하였다. 얼핏 들으면 고구려의 왕이 한나라의 현도 태수에게 스스로 항복하고 한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의 원문에 보면 왕자 항걸 속 현도, 즉 왕이 자진해서 항복하고 현도에 속하기를 간청하였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속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구려가 현도의 속국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본래 의미는 다릅니다. 속한다는 그 말의 뜻은 고구려와의 교섭 관계를 한나라의 현도군이나 요동군 중에서 어디가 전담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의 기록들이 외방의 사이들이 전부 다 중원에 절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달리 어디와 교육을 했으면 이거는 현도군에서 교섭하는 나라들을 전부 다 속이라는 말로 썼던 것이지, 그것이 군사, 정치, 또 뭐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무슨 지배력을 행사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고구려가 현도군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고구려가 현도군에 조공을 바치고 그 무슨 4대 이해를 하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앙정부에 중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하고 뭐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은 이제 변경지역에 있는 군들이 바로 그 외교 사무를 이제 총괄을 하는데, 그 중앙정부하고 직접 중국의 중앙정부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고 중국의 변경지대에 그 현도군이라고 하는 한 군에 조공을 바치고 또 거기로부터 뭐 중국의 물자를 공급받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 있던 한 나라의 중앙정부와 직접 외교 관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변경에 있던 요동군이나 현도군을 창구로 삼았는데, 그 외교 교섭 창구로서 현도군을 택한 것이다. 김영만 소장과 서영대 교수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서영대 교수는 그 외교 행위를 조공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물론 여기서의 조공이란 외교 관례상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속국으로서 한 나라를 섬기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공과 책봉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그 다음 해인 신대왕 5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한 나라의 현도군과 손을 잡고 전쟁에서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 태수 공손도를 도와 부산 적을 치게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부유하다는 의미의 부자와 몇산자를 쓰는 부산이라는 도적은 한나라나 고구려를 괴롭히던 공동의 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한사군의 하나인 현도군과 손을 잡고 제3의 세력을 쳤다는 대목이 이채롭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이때 출동했던 고구려군이 용병의 성격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경제라는 문제 또는 그 강력한 한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먼저 쳐들어간 다음에 도망가고, 또는 그들한테 이제 외교적으로 약간 머리를 숙이면서 적의 직접 침략을 받지 않는 경우, 또 반대로 적을 노략질해서 적으로 하여금 포로들을 잡아간 대가로 물건을 달라게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고구려도 이런 경우를 보면 용병으로 활용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그 당시에 아직 국력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구려는 한나라의 요청을 받고 부산이라는 적을 토벌하려는 전쟁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한나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경우 전쟁이 곧 생산활동 중의 하나였던 사실을 감안할 때 한나라의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그로부터 3년 뒤에는 한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고, 이번에는 고구려 군사들이 한나라 군사들에 맞서서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현도 태수가 쳐들어왔을 때 겨우 군사 수백 명이 희생되자 얼른 항복을 해버렸고, 그 다음 해에는 부산이라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나라 군과 손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서 일전불사를 감행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현도 태수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얼른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현도 태수를 도와가지고 현도의 적이었던 부산적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다시 또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그 고구려가 그냥 항복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아마 신대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아직 내부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싸우는 것보다는 중국 비위 좀 맞춰서 내부적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한 8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중국이 쳐들어오면은 그때는 우리의 그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명림답부가 이른바 청야전술이라는 전법을 동원해서 한나라 대군을 물리친 유명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림답부가 장수로서의 지혜와 용맹을 유감없이 과시했던 그 전쟁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그 당시 고구려가 한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그 진행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장정들은 모두 관청으로 모이시오. 올마다 장정들을 소집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나라에서 큰 전쟁을 벌일 모양이지. 우마차하고 불량미도 징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바다하던데. 여보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게요? 관청의 관리가 무슨 일로 장정들을 데려가는 거요? 이 사람은 어디 딴 나라에서 왔나? 전쟁 준비하느라고 그러는 건 아니오. 전쟁이라면 어느 나라하고 말이오? 관청에 다니는 사촌 동생이 그러는데 고구려를 칠까하는구만. 그래요? 이번에는 전쟁을 크게 일으킬 모양이지. 그 고을 구석구석마다 진집령을 내리는 걸 보니 말이야. 헌데 언제쯤에나 고구려로 쳐들어간답니까? 아이고, 낸들 그걸 알겠소. 너희 봐, 장정들은 모두 관청 뒷마당으로 모이라는 얘기 못 들었나? 그 자네 보아하니 젊은 사람 같은데 어디 사는 누구야? 나 말이요? 나는 저기 저 먼 데서 온 토목장수요. 그 장사치는 아닌 것 같은데. 여봐라, 이놈을 뽑아펴라. 왜 이러는 거요? 나는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전쟁에 못 나갑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어. 어딜 도망가? 개서지 못할까? 개서지 못할까? 어디 잡을 테면 잡아보라지. 내가 이래봬도 고구려의 천린이다 이놈아. 한나라 내부에 파견되었던 고구려의 첩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장면을 가상해서 꾸며본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군을 동원하려면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쟁 정보가 상대편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김용만 소장은 당시에 고구려만큼 첩자를 잘 활용했던 나라도 드물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첩자를 아주 잘 사용한 나라였거든요. 김유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덕창이라는 사람을 신라에 파견한 적도 있었고, 또 백제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도림 스님을 활용한 적도 있었고, 또 당나라 군대의 암호문을 고구려가 중간에 빼가지고 당나라 군대 서들어오는 걸 또 막은 적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그 남현이라는 나라에는 고구려의 천린이라는 사람들을 수출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천린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잘 달리는 사람, 천리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스파이로 활용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런 첩자들이 한나라 군대의 정보들을 빨리빨리 입수해서 이미 2대 유리왕 때 선비죽을 칠 때에도 간자, 즉 첩자를 파견해서 고구려의 국력이 형편없었다는 식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타납니다. 첩자 노릇을 하자면 적국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하고 재빨리 도망쳐 나와야 했기 때문에 우선 걸음이 빨라야 했겠죠.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이 발빠른 사람을 천리인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중국의 사서인 16국 춘추를 보면 서기 406년에 광개토 대왕은 후연을 견제하기 위해서 산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두었던 남현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천리마를 한 차례 보냈고 408년에는 천리인 10명을 보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다름질 잘하는 이 천리인은 파발꾼이나 첩자로 활용됐었겠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남현이라는 나라의 정보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수출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라 군사가 고구려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구려 궁궐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분주했는데 인하대 서영대 교수는 당시 한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경우 3가지 전투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국의 군대가 고구려의 서울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방전이 벌어지거든요. 그건 중국과 고구려의 그 중앙과의 사이에 어떤 그 군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미고, 또 나아가서는 이 고구려의 그 지방 지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오면은 중국 군대가 바로 고구려의 서울로 못 들어오고 수도 외곽지대 여러 성들하고 이제 싸우면서 고구려는 이제 수도를 함락시키는 작전을 펴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고구려가 지방 지배가 강화되면서 수도 주변에 군사 시설이 갖추어지고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바로 고구려의 그 서울 중심지까지 못 들어오고 경계 지대에서부터 하나씩 싸웁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당시 한나라 군대는 애국에서 고구려 군사와 접전을 벌이지 않고
바로 수도로 진입해 온 걸로 보입니다. 국경선에서부터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한나라 군사가 곧장 국내성 턱밑까지 진입했다면 당시 고구려는 변방 지역에까지 짜임새 있는 방어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었다는 반증이겠죠. 한나라에서 대병을 일으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 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한나라 군사가 수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벼이 여기고 있으니 만약 나아가 싸우지 않으면 적은 우리를 겁쟁이라 생각하고 자주 침입할 것이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이야말로 한 명이 문을 지키면 10,000명이 와도 막아낼 수 있사옵니다. 따라서 한나라 군사의 수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군사를 출동시켜 방어를 해야 하옵니다. 국상, 명림답부의 생각은 어떠하오? 제 생각은 다르옵니다. 한나라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이 강병으로 멀리까지 쳐들어오니 정면으로 맞섰다가는 그 예봉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또한 병력이 많은 자는 싸워야 하고 병력이 적은 자는 수비해야 한다는 것이 병가의 법도이옵니다. 이제 한나라는 천리길이나 되는 먼 곳에서 군량미를 수송해야 하므로 오래 버틸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성 밖에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고 성 밖의 들판에 곡식 하나를 사람 하나 없이 비워놓고 기다리게 되면 저들은 반드시 열흘 혹은 한 달을 넘지 못하고 굶주림과 피곤으로 인해 돌아갈 것이옵니다. 이때 우리가 강한 군사로서 압박하면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명림답부가 들판에 곡식 한 톨, 사람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비우자고 한 대목을 삼국사기에서는 맑을 청자에 들 야자를 써서 청야로 적고 있습니다. 훗날 중일전쟁 때 중국은 집과 들판을 비운다는 뜻의 공옥청야 작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아마 고구려의 청야 전술에서 배운 것이 아닐까요?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와의 전쟁에서 사용했던 초토 작전 역시 비슷한 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으시오! 모든 백성은 먹을 양식과 옷까지만 챙겨들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지금 한나라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어! 나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짐승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가축들은 다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시오! 한나라 군사들에게 우리 한 톨 남겨줘서는 아니 돼요! 남자들은 서둘러 성 안에 들어가서 옷을 파는 작업에 참여하시오! 못을 판다는 얘기는 이제 장기전에 대응해서 성내에서 먹을 물을 준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들판을 비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 여기에 진군해왔을 때 군량 문제가 아무래도 걸리니까 현지에서 조달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현지 조달을보는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군대가 대군을 청원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급로가 자연히 길어지고 보급품도 많아야 합니다. 그 보급로를 중간에 고구려가 끊는다고 한다면 한나라는 고구려 정도 함락도 못 시킨 채 여기서 굶주려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그 청야전술인데,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큰 승리를 거둘 때 청야전술을 했다. 이게 유명합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평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던 국내성을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인근의 산에 있던 환도산성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환도성이라는 산성이 고구려 주민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규모가 됐을까요?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현재 밝혀진 바로는 한도산성의 그 둘레는 약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삼국지 기록을 보면 고구려의 호가
3만이었다. 인구는 한 15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레 7km의 그 산성에 들어가서 외적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성에 들어가서 싸우는 때 주변에 무슨 농작물이라든지 뭐 음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거두어가고, 그래서 청야 전술을 씀으로써 외적들이 그 자기들이 갖고 온 군량 그것만으로 버티게 하고, 그것이 떨어지면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작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둘레가 7km의 성이라면 불편한 대로 15만 정도의 인구가 임시로 수용되어서 버틸만 했겠죠. 물론 서영대 교수가 얘기한 15만이라는 인구는 고구려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지역의 인구가 아니라 국내성에 살았던 고구려 주민의 수라고 봐야 되겠죠. 드디어 신대왕 8년 11월 한나라는 대병을 일으켜 침공해 옵니다. 성루를 지키던 고구려 군사와 한나라 군사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작심하고 성문을 걸어 잠근 채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대군이 몰려왔다 해도 성문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투다운 전투는 해보지도 못한 채 산성의 안팎에서는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자 먼저 지쳐 떨어진 쪽은 한나라 군이었습니다. 더구나 한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오는 때가 시기적으로 한겨울이었으니 그들은 추위라는 또 다른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전쟁을 겨울철에 일으켰을까요?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규모의 군사와 주민들을 동원하자면 농한기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아직도 고구려의 성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장군.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군량미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사옵니다. 고구려의 민간을 뒤져서 주민들로부터 먹을 양식을 약탈해오너라. 부질없는 짓입니다, 장군. 들판이며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만 사람의 그림자도 구경할 수 없고 싼 돌, 닭 한 마리, 채소 한 뿌리 구할 수 없사옵니다, 장군. 이제 군사들도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명령을 내려도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사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안 되겠다. 다음을 기약하고 일단 퇴각해야겠다. 전군 퇴각하라! 전군 퇴각하라!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한나라 군사가 드디어 후퇴를 결정합니다. 한나라 군사의 동타를 살피고 있던 고구려 진영에서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대왕 마마, 드디어 한나라 군사가 퇴각하고 있사옵니다. 그러한가. 자, 이제 우리도 성문을 열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겠구나. 아니옵니다, 대왕 마마. 아니, 국상 명림답부에게 좋은 계책이라도 있단 말인가? 한나라 군사가 아무리 대군이라 한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으니 오합지졸이라 마찬가지옵니다. 날랜 우리 기병을 이끌고 배조하는 적군을 섬멸하겠사옵니다. 자,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보통 전쟁에서 적이 전열이 잘 정비된 그런 군대를 정면에서 맞받아 찼을 때는 큰 승리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굶주려서 군율이 다 해이해지고
싸우기 싫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패주하는 군대들을 기병들이 뒤에서 칠 때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즉 고구려 기병들이 말을 타면서 창으로 그냥 막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활을 막 쏘면 도망가는 군사들이야 그냥 추풍나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전투에서 보면은 한의 대군이 대패해서 삼국사기에서는 그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군사들이 공격하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장수와 졸병들이 굶주리다 못하여 퇴각하였다. 이때 답부가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좌원에서 전투를 벌이니 한나라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전쟁이 끝났을 때의 한나라군의 형편을 이렇게 4글자로 적고 있습니다. 필마불반, 단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 한마디로 명림답부의 지혜와 용맹이 만들어낸 고구려의 대승이었습니다. 이때 명림답부가 사용했던 청야전술은 훗날 고구려가 중국의 공격을 무찌르는 중요한 병법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명림답부의 청야전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명림답부의 청야전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적어도 후한과 고구려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청야전술은 만약 여기서 내통자가 생겨서 저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야전술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했겠죠. 고구려는 적어도 한나라 세력들과 우린 다른 놈들, 저놈들한테는 우리가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고구려 백성 모두가 한나라에 대해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적개심은 고구려와 한나라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대왕과 명림답부가 이끌고 있던 당시의 고구려 조정이 백성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고 있었던 것도 청야전술이 성공한 또 다른 요인이 되었겠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림답부는 패주하는 한나라 대군을 크게 무찔렀던 바로 그 땅인 자원과 질산을 시급으로 하사받게 됩니다. 명림답부는 신대왕 15년, 서기로 치면 179년 9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명림답부의 공적과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적은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상 답부가 죽으니 왕이 직접 가서 애도를 표하고 7일간 조회를 중지하였다. 예를 갖추어 질산에 장례 지내고 20호의 묘지기를 도왔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그 무덤을 지키는 수묘인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대단히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를 보면 광개토 대왕도 자신의 무덤이 만년 이후까지 보존되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관리하는 수묘인만 20가구나 두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대접이었습니다. 다시 김용만 소장의 얘기입니다. 죽은 영혼이 저승에 가기 전까지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그 무덤을 위해서는 이제 제사도 지내줘야 될 테고요. 또 무덤의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도 보면은 역대 왕들의 무덤에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수면이 있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소지왕 때 그 시조매를 세우면서 수면이 20가구를 두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림답부에게도 그의 무덤에 20가를 줍니다. 왕실에서. 그건 명림답부를 거의 그 고구려의 이제 왕의 거의 버금갈 정도의 대우를 해줬다는 거겠죠. 물론 신대왕으로서도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했던 은인이었고 이미 명림답부가 속한 연나부가 세력이 막강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나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명림답부는 고구려사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뛰어난 정치가이자 영웅적인 장수였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단재 신채호도 명림답부를 연개소문과 더불어 고구려에 걸출한 2명의 위대한 재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대왕 역시 명림답부가 죽은 지 석 달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신대왕은 명림답부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고 그와 함께 세상을 하직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명림답부가 세상을 떴을 때의 나이입니다. 신대왕 15년 가을에 국상 답부가 죽으니 그의 나이 113세였다. 명림답부는 좌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직접 고구려 기병을 이끌고 나가 적군을 섬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대로라면 그때 나이가 106세가 됩니다. 106세 된 할아버지가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단 한 필의 말도 살려보내지 않고 적군을 모두 소탕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구려 사람들은 유난히 오래 산 사람들이 기록에 몇 사람 보입니다. 장수왕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장수왕보다도 더 오래 살았던 왕이 또 태조왕이라는 왕이 있고요. 또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차대왕이나 신대왕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신하 중에도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명림답부가 113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아마 실제 그만큼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구려에서는 그 장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신비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뭔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래 안 살아도 위대한 사람은 오래 산 사람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경향도 좀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서기 179년 고구려의 제8대 임금이었던 신대왕과 그를 왕이 되게 했던 명제상 명림답부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